예, 이어서 두 번째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초역전의 시대, 신인재와 새로운 리더십을 주제로 국민 멘토이신 윤은기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참고로 윤은기 회장님께서는 중앙공무원교육원 원장,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셨으며 현재는 한국협업진흥협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윤은기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우선 이 오디오가 잘 되나요, 지금? 예, 스위치 켰는데.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초역전의 시대라는 용어를 좀 생소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 초자 붙은 게 많아요. 제가 초자 붙은 것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은 초격차. 누가 썼는지 아시죠? 베스트셀러, 삼성전자 권오현 고문이 초격차라는 책을 쓰고, 그리고 그 뒤에 또 엄청 팔렸는데 두 번째까지 냈죠. 초격차. 그 다음에 초자 붙은 게 뭐가 있냐면, 자, 초지능. 인공지능이 초지능이죠. 뭐 초지능, 초연결, 초융합.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도 이런 말도 있네요. 초가속. 점점 빨라진다, 세상이.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초역전이라는 단어를 처음 써서 강의를 한 1년 반 정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강의를 제일 많이 하는 건 이제 콜라보레이션, 협업을 강의하는데, 지난해 봄에 공군사관학교에서 춘계 리더십 컨퍼런스를 하는데, 강의를 거기서 주제를 발표해달라. 보통 그런 요청은 한 3개월 전쯤 와요. 준비 기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발표한 것이 바로 초역전의 시대 새로운 인재와 리더십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줌으로 육군사관학교에서 그거를 보고 그러면 잘 됐다. 우리는 가을에 추계 리더십 컨퍼런스를 하니까 그때 발표를 해달라. 난 뭐 날짜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대한 리더십 학회를 포함해서 기업체, 공공기관 등등에서 어떻게 아름아름 알려져 가지고 초역전의 시대 신인재와 뉴리더십을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강의를 많이 했고 지금은 이제 많이 다듬어졌죠.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중심으로 오늘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초역전의 시대가 뭐냐? 자, MZ세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198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1980년부터 밀레니얼 세대라고 얘기하는 2000년 직전까지. 너무 길게 잡았어요, 사실은. 20년을 잡았으니까. 그런데 1980년도에 태어났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엘빈 토플러라는 미래학자가 제3의 물결을 쓴 해가 1980년도입니다. 그럼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1980년부터 본격적인 정보화 사회, 제3의 물결이 시작됐는데 그때 태어난 정보화 사회 제1세대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차차 커가지고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서 대학생이 되고 군대 들어오고 직장 들어오게 되니까 발칵 뒤집어진 거죠. 자, 왜 뒤집어졌느냐? 그 이전 세대와는 전혀 다르다 이거죠. 뭐가 다를까? 첫째는 일하는 방법이 달라요. 자, 우리 같은 기성세대는 컴퓨터가 뭔지 몰랐어요, 처음에. 구경도 못했다고요. 그런데 컴퓨터가 처음에 학교에 들어오고 연구소에 들어오고 회사에 전산실 들어오고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고 나중에 엘빈 토플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3의 물결 처음에 강의할 때 앞으로 모든 가정에 컴퓨터가 한 대 이상씩 다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근데 그때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거꾸로 뭐냐면 미쳤나 저 사람이. 아니 그 비싼 컴퓨터 덩치도 엄청 큰 거를 그걸 왜 가정에 들여놓는다는 얘기지? 그땐 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이게. 근데 세월이 흐르니까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 다 보니까 노트북 아예 펴놓고 계시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이 MZ세대라고 얘기하는 1980도 이후 태어난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뭐냐면 컴퓨터를 가지고 업무용이 아니고 생활의 도구로 쓴 겁니다. 컴퓨터를 갖고 오락을 하고 컴퓨터를 갖고 커뮤니케이션을 소통을 하고 이렇게 다 쓴 거죠. 그러니까 전혀 기성세대와는 달라요. 그래서 이 MZ세대한테 일을 맡겨봤더니 특징이 뭐냐? 무지하게 빨라. 일하는 게. 그리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니까 검색력이 또 뛰어나고 그러니까 일이 정확해. 신속 정확. 이런 거는 아주 잘하는 장점인데 이상한 게 있어요.
가끔 4차원 같은 소리 난단 말이죠, 이게. 자, 그거 이제 또 문화적 충격인데 왜 그런가? 기성세대는 큰 흐름이 우리는 산업화 세대야. 아무것도 없는 나라를 새마을 운동을 하고 중화학공업을 키우고 중동에 가서 노동을 하고 독일에 가서 석탄 광산 가서 광부로 일하면서 우리가 돈을 벌어서 먹고 살게 만드는 세대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민주화 세대야. 군부 독재가 있었는데 우리가 다 죽기 살기로 대들고 투쟁을 해서 민주화 사회를 만드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정체성이 그때는. 근데 MZ세대는 보니까 80년대 태어나서 10살쯤 되면 90년도인데 10살쯤 생각해보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무 걱정이 없어요. 1990년대 먹고 사는 문제가 무슨 걱정이 됐겠어요, 이게. 그 다음번에 1990년도쯤 되니까 군인들이 독재하고 이런 거를 구경을 못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그 MZ세대한테 군부 독재, 민주화 운동, 산업화 세대, 무슨 뭐 새마을 운동, 그 다음 또 한술 더 뜨는 분은 나는 6.25에 태어나서 조금 얘기를 하면 MZ세대가 뭐라는 줄 아세요? 6.25나 임진왜란이라고 우리는 똑같습니다.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요새 얘기하자고, 요새 얘기. 내가 알아들을 얘기를 하고. 그러고 보면은 그 이전에 뭐가 있었죠? 그 이전에 중요한 거는 권위주의, 서열.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학번이 계급이야. 나이가 계급이고 장유유서. 근데 MZ세대는 그런 거 뭐 원래 정보화 사회라는 게 수평사회거든요, 이게. 그게 뭘 우리 중요하냐. 아,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나한테 그렇게 갑질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MZ세대가 중요한 거는 서열이니 권위주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과연 공정하냐. 인격적으로 제대로 대우해 주느냐. 인권은 보장되느냐.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거하고 부딪히기 시작하면 왜 갑질하세요? 나이가 계급이에요? 계급장 떼고 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성세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4차원들이구나. 싸가지 같구나. 그리고 왜 처음에는 그런 것도 문제가 있었죠. 실내에서 꼭 모자를 쓰고 나타나는 젊은 애들이. 아니, 실내는 모자를 벗는 게 예의 아닌가? 근데 보니까 뭐 전 세계가 그 젊은이들은 실내에서 다 쓰고 있는데 교실에 쓰고 있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것이 좋게 본 사람들은 아, 똑똑해. 일 잘해. 막상 얘들한테 잘 설명하면 야무지게 잘해. 이걸 깨달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싸가지가 없다. 버르장머리가 없다. 지 멋대로 한다. 예절이 없다. 이래서 내가 버릇을 고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꼰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죠. 군대에서 난리가 났어요. 저도 이제 장교 출신인데 MZ세대 군대 들어왔더니 지금까지 들어온 병사들하고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군대는 뭐냐? 명령 복종하는 겁니다.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대해서 그 이유를 물을 수 없다. 이게 군인 복무규율이 들어있어요. 우리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 정당한지 아닌지는 상관이 판단한다. 그러니까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냥 명령을 하면. 근데 MZ세대는 군대 와서 상관이 명령을 하니까 꼭 물어봐요. 이거 왜 하는 거죠, 이거? 이유를 물을 수 없다라고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MZ세대는 뭐 자기가 이해를 해야 동기부여가 되지 강요하는 건 안 한단 말이죠, 이게. 명령이라고. 또 물어봐요. 그냥 명령인데 왜 하는 거냐고, 이거를. 최종 목적은 또 뭡니까? 야, 이거는 위에서 하는 거지 병사들은 몰라도 돼. 알아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알아야 일을 하는 걸로 그렇게 훈련이 돼 있는, 학습이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장교들이 답답하니까 나중에 깨를 낸 게 뭐냐면, 야, 규정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너도 그렇고 나도 그냥 해야 돼. 뭐 골치 아픈 얘기 하지 말고 해봐. 그 다음번에 얘기가 더 끝내줍니다. 이거 아무리 봐도 규정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우리는 악법도 법이라고 배웠는데 요새 그 MZ세대는 뭐냐면 합리성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의를 제기한단 말이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이 MZ세대를 교육 훈련을 빡세게 시켜야겠다. 군기를 확 잡아야겠다. 라고 밀어붙였더니 SNS에다 이제 올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SNS는. 그러니까 밖에서 난리가 나게. 군 인권 뭐 이런 난리가 나고 등등. 그리고 심지어는 더 세게 했더니 상관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소송을. 바로 잡겠대, 자기가. 이러니까 발칵 뒤집어져서 군 전체가, 육해공원 해병대 전체가 뭐냐면 안 되겠다. 전문가들 모셔다가 병영문화 혁신위원회, 저도 많이 불려갔는데 이런 걸 만들어서 왜 이런지를 한번 검토를 해달라.
해서 가서 검토를 해봤더니 얘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 실제로 규정이 너무 오래돼서 이게 규정이 잘못됐습니다. 이게 꽤 많아요. 병역 문화가 낙후돼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결론이 뭐냐면 얘들이 잘못이 아니고 기성세대 간부들의 리더십이 너무 올드해졌다. 이거 고칠 거 다 고치지 않으면 끝없이 이거는 마찰이 생깁니다. 라고 해서 고쳐갔더니 이제 적응이 된 거예요. 지금 군 병역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 뭐 갑질하든가 어거지로 강요하든가 할 수도 없습니다. 하면 바로 일어나고 대신 뭐냐 새로운 리더십을 갖춘 간부들은 MZ세대하고 잘 뭐 요새 소위 얘기하는 콜라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보시면 MZ세대 그 다음에 소통을 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제 후배 중에 대학 교수가 있어요. 대학 교수는 정년이 65세니까 뭐 저보다는 몇 살 아래인데 제 얘기 나올 뻔했네 좀. 근데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진짜 꼰대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하여튼 요새 젊은 애들이 싸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아끼는 제자인데 결혼한다고 주례를 서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님이 주례 부탁을 문자로 하는 놈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 안 하신 분 계실 텐데 주례 부탁을 저 교수님한테 문자로 하면 결례입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주례 부탁을 문자로 하는데 뭐가 결례냐?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 인생 그 중요사를 중대사를 부탁하려면 찾아와서 인사를 드리고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애들은 아기 때부터 모든 소통은 문자로 애들 아니냐 문자로. 근데 문자로 물어봐서 주례를 쓸 의향이 있으신지 그 날짜가 가능하신지 물어봐서 오케이 하면 당연히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거지. 문자로 주례 부탁했다고 해서 이거를 무슨 뭐 예의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난 당신이 더 이상하다. 당신 꼰대 아니야? 그랬더니 아 그래요? 자, 저희가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결혼 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안 했어요. 자, 나이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안방은 저하고 와이프하고 쓰고 아들은 아들 방이 있고 딸은 딸 방에 있고 4명 안에 이게. 근데 4명이 소통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직장 생활하니까 다 바빠요. 저도 바빠요. 그리고 와이프는 왜 바쁜지 또 무지하게 바빠. 4명이 다 바빠. 그러니까 이 들어오는 시간도 뒤죽박죽이야 집에. 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소통, 모든 소통은 뭐죠? 가족 카톡방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수시로 여기다 물어보면 거기서 보면서 수시로 답변하고 끝난단 말이죠 이게. 이거가 없더라면 과연 우리 가정은 어떻게 소통을 했을까? 그리고 가끔 뭐냐면 주말에 애식 뭐 할래? 어디 뭐가 좋지 않아요? 뭐 먹읍시다. 어디 갑시다. 이렇게 해서 또 의견을 조율을 해요. 그것도 4명이 또 같이 이제 합의를 봐야 되니까 뭐 아빠라고 강요할 수도 없잖아요.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어디 가자. 오케이. 그래서 이제 마지막 최종이 있네. 요번에는 누가 낼 거냐. 돈 내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면 이제 뭐 아들이 내든가 딸이 내든가 아니면 제가 내든가 하면 오케이. 딱 끝.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4명이 마침 집에 다 있을 때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전부. 각 방에서. 아들은 아들 방에서 딸은 딸 방에서 저는 안방에서 누워서 이러고 하는 게 편하지. 아빠가 한다는 소리가 야 거실로 나와봐. 이 소리 했다간 저도 완전 꼰대로 찍혀서 끝장나는 겁니다. 이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사용하는 도구가 새로워졌는데 그걸 사용해야지 왜 낡은 도구를 뭐로 사용하겠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시면 초역전의 시대인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사원이 임원보다 똑똑한 세상. 사원이 임원보다 똑똑한 사람 많아요. 병사가 간부보다 똑똑한 세상. 아들이 자식이 부모보다 똑똑한 세상. 자, 실감나요, 여러분들? 자, 이 초역전이 바 이런 거란 말이에요, 개념이. 그랬더니 어떤 분은, 아, 우리 집이 드디어 이제 집안이 필라고 하는 모양이다. 제 선배. 이렇게 얘기를 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보다 우리 아들, 딸이 훨씬 똑똑한데, 손자, 손녀를 보니까 미치겠다는 거예요. 더 똑똑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우리 집안은 지금 희망이 생겼다고 그러길래 제가, 다른 집도 다 그렇다고. 애들이 똑똑해진 게 아니라 애들이 사용하는 도구와 기술과 그 다음번에 정보가 달라졌기 때문에 다 똑똑해진 거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아주 쉽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인이 청년에게 길을 묻는 세상이 바로 초역전의 시대다. 노인이 청년에게 길을 물어. 옛날에는 어때 이게? 옛날에 오래 산 사람이 마을도 잘 알고 왔다 갔다 경험이 있으니까 거기다 물어보면 길을 알려주는데 이때 길이라는 거는
뭐 로드라는 개념도 있지만 웨이라는 것도 있고 방법론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근데 지금은 노인이 청년한테 길을 물어봐야 돼. 어디로 가는 게 제일 빨라요? 어디로 가면 경치가 제일 좋아요? 그럼 내비게이션 딱 틀어서 지금은 막히니까 어디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젊은 사람들이 훨씬 더 좋은 길을 찾아낼 수 있다 이거죠. 제가 이런 강연을 실제로 했더니 청중 중에 한 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역시 경험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서양 속담에 노인 한 분은 도서관 한 개라는 말이 있는데 그 수많은 경험을 무시하면 안 되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분은 당연히 연세가 드신 분이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이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는데 요새 애들은 앉은 자리에서 전 세계 도서관 수백 개 검색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한 달에 4번 신문 칼럼을 써요. 근데 신문 칼럼이라는 게 짧긴 하지만 연도, 전문 용어, 사람 이름 이거 잘못 쓰면 사고 나잖아요. 이게. 내용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전에는 칼럼을 쓰려면 예전에는 서재에 가서 써야 돼. 서재에 가서 반드시. 왜냐면 참고자료 거기 있으니까. 자, 아니면 좀 골치 아픈 것 좀 긴 거 쓰려면 국회 도서관까지 찾아갔어요. 그런데 지금 한 달에 4번 칼럼 쓸 때 스타벅스 갑니다. 이거 들고. 그럼 이거 가서 검색해 보면 뭐 모든 게 다 나오잖아요. 이게. 그럼 뭐 찾아보고 등등 구성하고 등등 다 한 다음에 여기서 쓰고 다듬고 등등 해서 이걸로 담당 기자한테 보내면 땡. 그리고 뭐냐, 그 신기해요. 스타벅스라는 데가 참 묘해서 그냥 커피 마시고 막 듣고 옆에서 또 사람들 떠들어도 그렇게 쓰면 아주 집중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 칼럼 쓸 때는 스벅으로 가는 게 유리하구나. 이것만 있으면 다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노인이 청년에게 길을 묻는 세상. 그렇다면 얘기는 간단한 거예요. 저는 지금 뭐 이런저런 사교 모임이 있어요. 동창회 모임도 있고 뭐 대학교, 대학원, 군대, 장교 다 있는데 거기 가서 제가 볼 때는 뭐냐. 오늘 참석한 사람 중에, 오늘 온 사람 중에 제일 젊은 사람이 제일 똑똑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일 젊은 사람이.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틀림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 얘기가 좀 뭐냐. 분위기도 좋아져요. 근데 예전에 우리 사회생활 할 때는 전부 선배들이 그냥 뭐라고 제가 한참 방송하고 책 쓰고 명강사 소리 듣고 저도 한동안 잘 나가는 사람인데 고참 선배님들 걸리면 야, 너 몇 학번이냐? 몇 학번인가? 그러면 꼭 하는 소리가 뭐냐? 열심히 살아라. 엄청 열심히 살고 있는데 뭘 더 열심히. 그런데 지금 그렇게 했다가는 왕따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시면 초역전은 바로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결국 나온 게 뭐냐? 멘토링이 달라진다는 거죠. 멘토링이 뭐죠? 멘토링은 사수, 조수, 유경험자가 신참자한테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알려줌으로 해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학습 곡선을 빨리 높이고 그거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한동안 아주 멘토링이라는 게 엄청 유행을 했는데 리버스, 영 멘토링이니까 뭐죠 이게? 고참이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한테 신참한테 나이 많은 사람이 올드한 사람이 거꾸로 배우는 거 이게 바로 리버스 멘토링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리버스 멘토링이라는 단어 자체는 언제 나왔냐면 옛날 저널 렉트리에서 잭 웰치 회장이 신제품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게 나이 많은 임원들과 하고 전략 회의를 하는데 제품 자체는 참신성이 나오려면 아무래도 젊은 사람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젊은 사원들과 임원들을 섞어놓고 젊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라. 그때 붙인 이름이 리버스 멘토링이라는 말을 붙인 거죠. 그런데 요새 쓰는 말은 그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중요하게 또 하나의 학습 이론으로 뭐냐면 나이 한 살라도 젊은 신세대한테 배워라.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리버스 멘토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교육이란 말보다는 학습이란 말을 좋아하는데 서로 배우는 거예요. 서로 배우는데 옛날엔 주로 윗사람한테 스승한테 이렇게 배웠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배움의 길을 사방팔방 다 배울 수 있다. 아들, 딸한테도 배우고 제자한테도 배우고 젊은 사람한테 배우고 낯선 사람한테 배우고 고학력자한테도 배우고 사회적 경험이 뭐 스트리트 지능이 뛰어난 사람한테도 배울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초역전과 리버스 멘토링이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MZ세대의 제일 앞에 태어난 사람이 나이가 40 초반이 됐어요. 40 초반이 된 바람에 이미 기성세대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직급을 봤더니 재벌 기업들은 좀 덜하지만 어지간한 기업에는 다 임원이 됐습니다. 관리자 임원이 다 됐고 심지어 지금 네이버 사장도 그 거대한 사장도 MZ세대입니다.
지난해 삼성전자 임원 발표하는데 4명이 30대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보면 MZ세대의 앞부분 태어난 사람들은 이미 팀장과 임원이 됐고 심지어는 CEO까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재미난 것이 뭐 가끔 자문해 드리는 회장님이 있는데 나도 나이가 있고 아들한테 좀 옮겨줬으면 좋겠는데 이 불안해서 못 넘기겠다라고 저한테 2년 전에 얘기를 하시길래 그 아드님이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어봤더니 36이래요. 36이면 나이가 많아요, 적어요. 저한테 물어보길 잘한 거죠. 그러니까 딱 좋은 나이. 36. 지금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30 중반에서 40 초반이 제일 똑똑하다. 36이 뭐가 걱정이냐? 전 세대를 통틀어서 제일 똑똑하다. 정보화사의 1세대이면서 기술과 글로벌 네트워크와 융합 창조와 제일 똑똑한데 과감하게 넘기면 좋겠다. 그리고 설명을 좀 했더니 그래요? 그러더니 넘겼어요. 그런데 요새 골프장에서 만나면 뭐라고 그러냐면 맡겨보니까 잘한다고 이놈이 보니까. 잘하죠. 그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시면 이제 재간 없이 이 주력이 이제 MZ세대로 바뀌었는데, 자, 요것도 이제 또 재미난 얘기가 또 이어집니다, 이제. 뉴노멀을 잠깐 볼게요. 1980년도, 이게 소위 말하는 엘빈 터플러의 제3의 물결이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자본주의 3.0 신자유주의도 이때 시작이 됐어요. 신자유주의란 말은 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97년에 충격적인 IMF 체제, 2007년에 소위 말하는 아이폰, 포노 사피엔스. 이게 이 안에 다 모든 게 다 들어있고, 이것만 있으면 다 커버가 돼요. 이 안이 뭐냐면, 정보통신, 컨텐츠, 그 다음번에 뭐, 문화, 예술 다 들어있잖아요, 이게. 다 들어있는데, 이거 하나로. 그래서 지금 포노 사피엔스는, 스마트폰을 신체 일부처럼 쓰는 사람들. 이게 이제 2015년도에 영국 이코노미스트 잡지에서 쓴 표현이긴 한데, 어쨌든 이게 이제 공식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스마트폰을 자기 신체 일부처럼 쓰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리고 2008년 신자유주의 종말, 리먼 브러더스 사태, 그리고 이제 뉴 밀레니엄, 뭐 물론 그 전에 2000년이 있었고, 그리고 2010년에 자본주의 4.0인데 이게 이제 하나 새로 나타난 게 알파 세대입니다. 자, 2016년에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왔고 우리나라에서는 알파고 이벤트가 있었지만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을 특별히 명칭을 뭐라고 붙였냐면 이 사람들을 알파 세대. 그럼 얘들이 알파 세대가 조금 있으면 성인이 돼서 직장으로 군대로 대학교로 들어올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아요? MZ세대하고 알파세대는 어떤 관계가 형성될까? 옛날 꼰대와 MZ세대처럼 싸울까? 아니면 우리는 꼰대한테 당해봤으니까 신세대들을 잘 좀 우리가 협업을 할까? 어떨지 모르겠지만 군대는 달라졌습니다. MZ세대한테 하도 당해봐가지고 지금 뭐냐면 알파세대가 들어올 때는 병영 문화를 어떻게 끌고 가면 좋을까? 리더십은 어떤 게 좋을까 하는 걸 미리 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장도 그렇게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번에 이제 2019년 그야말로 충격적인 코로나 시대, 그리고 이 메타버스는 그 이전에 나오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2020년부터 메타버스의 사회적 확산. 자, 그리고 2020년에 특별한 일이 벌어졌는데 뉴 스페이스, 올드 스페이스와 뉴 스페이스는 달라요. 올드 스페이스는 달나라 탐사하는 나사가 하는 거고 국가에서 하는 거고, 뉴 스페이스는 우주 여행, 우주 정거장, 우주 무슨 뭐 실험실, 심지어는 뭐가 있냐면 우주 태양광 발전소 기술도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국제 세미나를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러니까 위성이 뭐냐면 태양광 발전소예요. 위성이 아주 효율성이 무지하게 좋아요. 그래서 당연히 저도 이공계 출신이 아니라서 물어봤죠. 그러면 그 송전은 어떻게 하느냐, 송전. 근데 송전은 또 고성능 안테나로 전기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나눠주게 되는데 기술은 다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민관군이 함께 움직이면서 상업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스페이스 시대를 뉴 스페이스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어 자체가 올드 스페이스에서 뉴 스페이스로. 자, 그리고 이제 우리도 2022년도에 누리호 발사까지 왔죠. 이게 바로 이제 지금 뉴 노멀의 흐름입니다.
자, 중요한 거 이제 또 하나 더 정리하고 넘어가는데, 제가 기대 수명표라는 거를 작성을 해서 돌려봤어요, 한번. 그런 게 있더라고 보니까 앱이. 기대 수명표 돌려봤더니 제가 113세까지 사는 걸로 나와요. 뭐 지금 건강은 좋은데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113세까지는 살 수 있다. 너무 좋아가지고 와이프한테 얘기했더니 안색이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오래 산다고? 저는 제가 113세 산다고 그러면 와이프가 엄청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안색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또 한다는 소리가 더 기가 막혀. 오래 살면 뭐 하냐고. 아하. 그래서 제가 아들들한테 얘기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학계에서는 인간 수명을 앞으로 어디로 목표치를 뭐로 잡고 있냐면 120세를 잡고 있어요. 수명 120세, 그리고 사회활동 100세로 잡고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돌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김형석 교수님, 존경하는 김형석 교수님. 제가 2달 전에 모시고, 제가 하는 단체가 있어서 모시고 강의를 들었는데 올해 103세십니다. 강의 내용이 너무 명료해요. 목소리도 좋아요. 자, 그리고 최근 정보까지 다 이렇게 융합해서 강의를 하시는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이 남산자락의 장소에서 강의를 했는데 이따 끝나는 시간은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약속 있어요? 그랬더니 서울역으로 가서요. KTX 타고 포항으로 가서 하루 자고 내일 아침 조찬 강의가 있어요. 103세신데 제가 그냥 참 대단하십니다. 근데 혹시 허리나 무릎이나 이런 데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아직은 괜찮습니다. 103세.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100살까지는 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인간 수명이 100살로 늘어날 겁니다. 근데 문제의 심각성이 뭐죠? 자, 농업혁명이 발생돼서 수천 년이 농업혁명이 있어요. 농업혁명 이전은 뭐냐? 이전은 원시사회입니다. 그때는 수렵을 하고 열매를 따 먹는 거고 농사 짓는 걸 모르잖아요, 이게. 씨앗을 보존하고 파종을 하고 관계, 수로를 만들고 하는 건 농업혁명이란 말이죠. 그때부터 인류가 번영한 거야, 경제번영. 나일 강가에서 황하강 유역에서. 근데 농업혁명 벌어진 건 수천 년 갔어요. 그런데 영국과 독일, 이태리에서 발생한 산업혁명은 300여 년 갔습니다. 300여 년. 그런데 이거를 갈아탄 나라는 다 성공했죠. 기업도. 자, 그런데 정보화 사회는 처음부터 엘빈 토플가 뭐라고 했냐면 30여 년 갈 거다. 그런데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정확하게 30여 년 가니까 사람들이 제4의 물결은 뭐야?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이건 정보화 사회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온 게 뭐죠? 그게 제4차 산업혁명. 클라우스 슈밥에. 근데 클라우스 슈밥한테 이건 앞으로 얼마나 갈 것 같으냐? 라고 물어봤더니 maybe 한 20년쯤 가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혁명 수천 년, 산업혁명 300여 년, 그 다음번에 정보화사회 30여 년, 제4차 산업혁명 20년, 그리고 앞으로 5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많이 온다면 15년. 그런데 수명은 100살. 그럼 죽기 전에 평생 동안에 뉴노멀, 신문명을 5번 정도를 맞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농경사회에 태어났다. 산업혁명에서 태어났으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똑같은 환경 아니면 비슷한 환경이니까 경험 많은 사람이 무조건 유리한 거예요, 이게.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제는 수시로 바뀌니까 누가 제일 똑똑하느냐? 새로운 문명의 제1세대가 성인이 됐을 때가 제일 똑똑한 거예요. 우리 MZ세대가 그래서 발생된 거예요. 이게 생물학적 무슨 뭐 세대차가 아닙니다, 이게. 문명의 말하자면 전환에 따른 세대차가 발생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저도 석박사 과정 다 했고 대학 총장도 했고 평생 뭐 지식산업 종사했다고 하는 사람인데 지금 당황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래서 저도 할 수 없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해라도 해야겠다라고 해서 6개월짜리 인공지능 과정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도 해보니까 그 말로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불러가지고 다 실습을 해봐야 되는데 안 돼요, 이게. 동시에 여러 명이 하려니까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전부 조교를 젊은 튜터를 한 명씩 붙여가놔가지고 옆에서 가급적 본인이 해야 돼. 옆에서 도와줘라. 그래 진도를 나갈 테니까. 그러니까 그걸 하고 났더니 이런 원리로 작동이 되고 이런 데 써먹으면 유리하겠구나.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정도는 리터러시는 생긴 거죠. 그리고 또 보니까 또 메타버스를 또 배워야 된다.
안 배우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제 친구들 중에 보니까 지금 맥도날드고 무슨 뭐 롯데리아고 주문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직원은 다 어디로 가고 자동 주문을 해놔가지고 두드리다가 그냥 시간 다 가고 밥도 못 먹게 생겼다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 평생 교육이 어떻게 바뀔 것 같아요? 대학교가 4년제 학부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평생 교육기관으로 바뀌고 성인들이 평생 동안 대학 신입생 4번, 5번 돼갖고 들어와서 다시 교육을 받아야 돼. 1년을 다니든 뭐가 됐든 간에. 그리고 항상 뭐냐? 평생 동안 4번, 5번을 사회 초년병으로 적응해 가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를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생 배워야 되고, 새로운 문명을 배워야 되고, 신세대, 새로운 문명의 제1세대를 존중해 줘야 되고, 거기다 권한을 줘야 되고, 그 사람 일하게 만들고. 요새 MZ세대 불만을 제가 많이 들어봤더니, 일은 우리가 다 하잖아요. 근데 왜 팀장하고 임원들이 봉급은 그렇게 많이 받아, 연봉은? 우리가 다 한 건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죠. 그 사람 들어가서 영업 수주도 하고, 또 다른 역할 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거 하는 건 알지만, 그래도 우리는 뼈 빠지게 일하는데 너무 적은 것 같다. 왜냐? 자기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은 전부 30대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30대 지금 너무 빠르고 잘하고. 그러니까 걔들이 보니까, 이거 보수 체계도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MZ세대 얘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육군사관학교 교장이 국회에 불려가서 국방위원회에 불려가가지고 육사생도 1학년이 왜 자퇴율이 이렇게 높으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사 교장이 답변을 못해요. 육사 들어가려면 무지가 어렵습니다, 지금. 육사는 또 학비도 다 국가에서 대주잖아요, 이제. 그 어렵게 입학을 했는데 한 10개월, 8개월 다니다가 자퇴하는 거예요. 근데 통계가 나와 있으니까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게? 그랬더니 육사 교장 답변이 저희들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육사 자문위원이기도 합니다. 다 부르더니 이거 정말 답답해 죽겠다. 이거 왜 이렇게 된 거냐, 이게. 왜 나간다고 생각하세요? MZ세대들 그동안에 그 어려운 육사 들어왔는데 그만두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르죠. 교수부에서 불러다가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답변이 이런 거예요, 보니까. 저는 육사가 이런 곳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요. 10개월쯤 다녀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고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제가 10개월 동안에 제가 꼭 하고 싶은 새로운 직업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만두고 나가려고 한다. 그러면 설득을 기성세대는 뭐라고 할 것 같아? 야, 육사 들어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냐, 이게. 네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겠냐? 좋아하셨겠냐? 그 다음에 여름 빡센 훈련이 있거든요. 하계 훈련 1학년 때. 그 뛰어내리고 등등 훈련까지 다 봐서 여기까지 왔는데 10개월이 아깝지 않으냐? 라고 설득을 했더니 답변이 더 끝내줍니다. 인생은 긴데요. 전체 인생에서 10개월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 맞아요, 틀려요? 지금 삼성전자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냥 평생 직장 아닙니다, 이게. 자기들끼리 정보 다 교류합니다. 어디가 인간적으로 대우해 주는지, 어디가 보수가 좋은지, 복지가 좋은지. 제가 마곡에 있는 어떤 회사를 가봤더니 바이오 회사인데 실내 농구장이 있더라고, 보니까. 회사 안에 실내 농구장이 있어요. 그 다음 뭐냐, 라면이 종류별로 다 있고 커피가 종류별로 다 있어요. 낮잠 자는 시설도 다 있어요. 근데 지들끼리는 뭐냐면 다 정보를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내 여기 회사 어때? 우리 회사 이래. 근데 등등 하는데 더 좋은 데가 있으면 미련 없이 그대로 갑니다. 미련 없이 그대로. 그러니까 평생 직장 개념이 깨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MZ세대가 이해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리더십을 바꿔주고 할 필요가 왜 있는가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MZ세대의 장점은 지금 말한 대로 업무를 똑부러지게 잘한다. 자, 그리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다. 이런 것들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면, 뭐 단점이, 제가 볼 땐 단점이라고 보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젊은 분들은. 단점이 있다면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다. 그 다음번에, 소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 이게. 일과 생활의 균형. 제 비서가 똑똑해요. 제 비서가 숙대에 나오고 똑똑하고 일도 야무지고 한데, 참 답답하기도 해요. 저 비서하고도 소통을 뭐로 하겠어요? 전화보다는 가급적이면 카톡으로 할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 업무 끝나면 카톡 안 읽어. 주말에는 죽어도 안 읽어. 그러니까 진짜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왜냐면 우리
협회 전체가 다 뭐냐면 일과 이후에는 연락 안 하기로 합의를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렵죠. 그런데 그 처음에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야,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비서는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뭐 일과 끝났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이런 장단점들이 다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장단점을 함께 다 이해하는 게 좋다. 특히 소통하는 방법은 젊은 사람한테 맞춰야죠, 뭐. 자, 꼰대의 특성, 뭐겠어요, 이게? 나이가 계급이다. 학번이 계급이다. 그 다음번에 꼰대 특성이 뭐냐? 자기가 과거에 성공했던 거를 그대로 강요한다. 그 다음번에 꼰대라는 말 자체가 교실에서 나온 겁니다. 교사를 약간 이렇게 비틀어서 하는 얘기가 꼰대였거든. 꼰대 떴다 이러고서 이제 처음에 시작한 거 아니에요, 이게. 꼰대의 가장 본질적 특징이 뭐냐면 공연히 가르치려고 든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 꼰대예요.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님이 뭐 몇 년 전에 저기 엄준혜 이사장님이 HRD 특별 공로상까지 드렸는데, 이어령 교수님, 저도 그때 공동 수상을 했죠. 영광스럽게도. 근데 이어령 교수님은 평소에 제가 많은 이제 얘기를 나눠보고 대학 총장 할 때 모셔보고 공무원 교육원장 할 때 모셔봤는데, 그분 말씀이 한국인의 특징 중에 아주 특이한 게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배우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더 강한 게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하다. 그분이 비교문학, 비교문화를 다 하신 분인데, 다른 나라는 배우는 게 기쁘다. 심지어 공자님조차도 배우니 기쁘지 않은가 이런 얘기인데, 한국은 뭐냐면 나이 한 살만 젊은 사람 보면 가르치려고 든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참 특이하다. 그러면서 얘를 뭐라고 드시냐면, 괜히 길을 가다가 후배 만나면, 야, 차 한잔하고 가자. 이러고서, 옛날이니까 지금 커피숍이, 옛날 다방에 데려다 앉혀놓고서, 야, 너 인생 이렇게 살아라. 요새 뭐하냐. 이러고 가르치다가 시간 다 보낸다는 거야, 이게. 그리고 골프를 자기도 못 치면서 무조건 후배 만나면 골프 레슨 한다고 그냥 달려붙어가지고 다 망가뜨려 놓는다.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요 문화를, 가르치려고 하는 문화를 배우려고 하는 문화로 좀 바꾸면 좋지 않을까. 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을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 바로 꼰대 문화의 대표 특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연세 많은 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 뭐냐면 나이 한 살은 젊은 사람한테 먼저 가르치려고 얘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진짜 내가 잘하는 거라도 물어보면 알려줘라. 골프에도 그런 명언이 있어요. 골프에서도 보면 프로는 돈을 안 내면 절대 안 가르치죠. 프로는. 고수는 뭐냐?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청하지 않으면 안 가르쳐줘. 근데 하수는 뭐냐? 수시로 가르쳐줘. 그리고 배운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계속 가르쳐줘. 자기도 못 치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꼰대가 안 되려면 절대 뭐냐면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배우려는 쪽으로 바꿔라 하는 얘기입니다. 요새 아주 제가 감동을 준 사진 한 장이 보도가 됐는데, 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뭐 나이가 얼마쯤 됐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68년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50 중반쯤 됐죠. 자,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 요새 뭐 사면 복권이 돼가지고 이제 나와서 신경영 시동을 다시 걸고 있어요. 첫째도 기술, 둘째 기술, 셋째 기술, 뭐 그 기술은 그냥 기술이 아니죠. 인공지능, 첨단 기술, 그 다음에 새로운 반도체 기술을 얘기하는데 사원들하고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원들하고 그 삼성 캠퍼스에서 얘기를 하는데 한 명이 튀어나와가지고, 부회장님, 저 청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고. 그랬더니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와이프한테 셀카 인증샷 찍어 갖고 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정도 돼야 꼰대가 아니라고 이게. 그랬더니 얘기가, 기왕이면 화상 통화 한번 합시다. 바꿔보라고. 화상으로. 그래서 거기다 대고, 저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입니다. 그러니까 와이프 기절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인증샷 찍고 올 줄 알았더니, 이 정도가 돼야 사실은 꼰대를 면하는 거고, 이 정도가 돼야 소통이 진짜 되는 거예요. 저는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현재 나이가 좀 CEO 중에, 회장이나 사장 중에 과연 직원이 와서 하나 찍어달라고 하는데 찍어도 되겠습니까 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제가 볼 땐 이재용 부회장은 정말 두뇌가 신세대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인데, LG전자에서도 보면은 신제품, 새로운 프로그램 이런 것들 개발하는데 창의력이 뛰어난, 참신한, 그러나 전문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전문성 거꾸로 무시하고 창의력 있는 대학생 16명을 불러다가
어떻게 만들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디자인실에, 그 다음번에 디자인 스쿨 제대로 나온 사람 전문가들한테 맡겨봤더니 전문가의 함정에 빠져. 그러니까 오히려 뭐냐면 젊은 사람들의 시각을 반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제품도 바로 MZ세대를 통해서 신제품이 나오고 성과를 내는 거죠. 알파 세대는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알파 세대입니다. 그리고 알파 세대와 MZ세대의 특징이 뭔지 설명드리죠. 산업혁명의 핵심은 전기와 동력기계입니다. 인간의 노동으로 하던 거를 전동기구가 돌아가니까 생산성이 10배, 20배 올라간 거 아니에요, 이게. 자, 근데 정보화사회가 오더니 엘빈 토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기와 전동기계가 아니고 이제 핵심은 컴퓨터라는 걸로 바뀐다. 컴퓨터가 바로 경쟁력이고 생산성이다. 그 다음번에 눈에 보이는 물건이 아니고 무형의 자원인 정보, 지식, 기술, 특허 이런 것들이 상품이 되고 이게 바로 돈이 된다. 그러니까 이 정보화사회는 컴퓨터고 실제로 컴퓨터 정보 산업도 있지만 정보 산업이 아니래도 전부 다 컴퓨터를 활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제4차 산업혁명은 뭐냐? 컴퓨터에서 AI로 또 바뀌는 겁니다. AI로. 그러니까 알파 세대는 핵심이 AI, 요새 메타버스, 가상현실, 드론, 그 다음에 우주, 아까 얘기하는 이 뉴스페이스, 이게 알파 세대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순식간에 이 사람들이 회사로 들어오고 이 사람 들어왔을 때 거기다 얼마큼 권한을 주고 동기부여하고 일을 잘하게 만들어주느냐. 그 다음 기성세대가 방해하지 않고 거꾸로 뭐냐면 콜라보를 세대 간에 잘할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회사가 달라져요. 지난 10년, 지난 15년을 제가 거꾸로 복귀해 봤습니다. 지난 10년, 15년을 복귀해 봤더니 MZ세대를 믿고 이 사람들한테 일을 하게 맡겨주고 권한을 더 주고 이 사람들한테 맞춰서 조직 문화를 만들고 복지제도도 고쳐주고 한 회사는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과 꼰대하고 싸워서 꼰대가 승리한 회사들은 어떻게 됐느냐? 회사가 다 찌그러졌던가 아니면 결정적인 손해가 뭐냐면 우수 인재의 이탈입니다. 처음에 불만이 생기면 SNS 올려요. 등등했다. 그래도 안 고쳐주면 나중에 뭐냐? 난 못 다니겠어. 뭐 역사와 전통이 뭐고 아무리 좋아도 나는 안 다닌다고 이러고 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알파 세대가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포용하고 이 사람들한테 권한을 주고 마음껏 일할 수 있게 조직 문화를 바꾸고 리더십을 바꾸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군대도 그렇고 일반 기업도 그렇고 전부 리더십 바꿔주는 게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제가 평생 기업 교육을 하고 학교 교육을 하고 공무원 교육을 다 해봤는데 예전에 신입사원 교육이 엄청 많았어요. 저한테도 그냥 매년 신입사원 교육 강의가 많았는데 한 5년 전부터 신입사원 교육이 딱 끊어져 버린 거예요. 안 들어와. 그래서 제가 요새는 왜 신입사원 교육이 없어졌지? 그리고 알아봤더니 요새 신입사원은 교육할 게 없대요. 처음부터 바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회사의 이념, 회사의 비전 이런 것만 공유하면 되고 업무 역량은 특별히 가르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저한테 강의 요청 들어오는 건 뭐가 들어오겠어요, 이게? 임원 교육, 관리자 교육. 이 양반들 어떻게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일할 수 있게 고쳐줘 좀. 우리가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와서 이거 해달라고 저한테 강의 요청이 들어오지. 그리고 신세대 애들한테 저도 강의할 지금 자신도 없어요. 애들이 더 똑똑해요. 일하는 것 자체는. 물론 저한테도 뭐 세상 살아가는 지혜와 뭐 이런 거 얘기하라면 할 수는 있겠지만 세상이 왜 바뀌었는지를 저는 확실히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수천 년, 300년, 30년, 20년, 15년으로 바뀌고 있는데 in the new world, 자, 새로운 세상, 뉴노멀이 되는 거죠. 이제는 큰 것이 작은 것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이기는 세상으로 바뀌었다. 클라우스 슈밥이 누구예요, 이게? 제4차 산업혁명을 주창한 사람, 다보스 포럼 의장, 세계경제포럼 회장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시면 이제 평생학습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빠른 학습. 평생 신문명을 빨리 배워라. 고학력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뭐 박사 공부해봐야 박사 때 배운 거 10년만 넘으면 다 그 구닥다리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바로 뭐냐면 fast learner, 빠른 학습자로 전환되겠다. 그리고 평생 교육의
주제도 글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제가 오늘의 주제 중에 전반부를 얘기한 겁니다. 초역전의 시대라는 것이 왜 나타났느냐, 그리고 초역전의 시대에서 리버스 멘토링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현재까지 주역은 MZ세대고 조만간 알파세대로 바뀐다. 그리고 꼰대 문화라는 것이 왜 생겼고 어떻게 바뀌어야 될 건가, 그리고 잘만 활용하면 해결책들은 얼마든지 있다. 그리고 성공 사례도 많고 실패 사례도 많다는 얘기를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시간은 빨리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뉴노멀이라는 것은 신문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신기술, 신도구, 그 다음번에 신컨텐츠, 살아가는 방법, 이게 통째로 바뀌어서 완전히 새로운 기준의 문명, 뉴노멀인데 제가 정리한 거는 4가지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3.0에서 자본주의 4.0으로, 두 번째는 제3의 물결에서 제4차 산업혁명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코비드 이전과 이후로, 그리고 올드 스페이스에서 뉴 스페이스로 바뀌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뭐를 경험했느냐면 자본주의 3.0 경험, 정보화의 경험, 코비드 이전 경험, 그리고 올드 스페이스 경험했는데 이거는 다 구닥다리가 됐다는 거죠. 지금부터는 뭐냐면 자본주의 4.0 그리고 뉴 스페이스까지 새로운 문명, 새로운 기술, 새로운 컨텐츠를 아는 사람만 새로운 인재, 새로운 리더십으로 전환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저는 당연히 나이가 있으니까 뭐죠? 왼쪽 거 다 체험하고 왔죠. 주역으로 뛰고 난리 뛰고 왔는데 저도 이제는 아쉽지만 아깝지만 굿바이. 그리고 이제 나도 자본주의 4.0부터 다시 공부하고 다시 바뀐다라고 이제 도전하고 있는 거죠. 그럼 자본주의 4.0은 뭐냐? 자본주의 3.0이라는 것은 신자유주의라고 얘기하는 건데, 자본주의 3.0은 시장 원리와 경쟁, 그리고 차등 보상을 얘기합니다. 자, 공산주의 국가들이 많이 80년도 전후에서 많이 망했어요. 왜 망했죠? 시장 원리 작동이 안 돼요. 국가에서 대기업을 공기업으로 운영한단 말이에요. 국유기업으로. 그러니까 잘하나 못하나 비슷하게 배급 주고 보상해 주니까 뭐 혁신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자멸해서 국가까지 부도가 났어요, 이게. 그런데 서양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기업끼리 경쟁해서 이긴 데는 살아남고 진 데는 문 닫고, 그러니까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혁신이 되잖아요, 이게. 이것이 수많은 사회주의 국가가 무너지고 그걸 보더니 뭐 막스 레닌 동상 다 집어 던지고 난리치면서 경쟁은 아름다워. 경쟁을 해야 혁신, 성장, 번영의 길로 갈 수 있어. 이래서 시장 원리와 경쟁을 중심으로 나타난 자본주의 사조가 바로 자본주의 3.0입니다. 신자유주의.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 나타난 게 당연히 뭐겠어요? 차등 보상을 하려니까 평가 시스템이 들어왔죠. 저도 종합무역상사를 좀 다녔었는데 제가 다닐 때는 차등 보상이 없었어요. 회사에 공채로 딱 들어가면 1년 지나면 한호 봉 올라가고 또 한호 봉 올라가고, 특별히 사고 치든가 아주 특별한 공을 세우지 않으면, 그리고 때 되면 과장 승진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호봉제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제3의 물결, 자본주의 3.0 들으니까 뭐냐면 S, A, B, C, D 딱 평가해서 잘한 사람 더 주고 못한 사람 덜 주고 개별 평가하고. 그러니까 자본주의 3.0 신자유주의 초기에는 어마어마하게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어쨌든 잘하면 더 가져간다. 근데 나중에 어디까지 갔느냐? 무한 경쟁, 승자 독식. 갈 때까지 가보고 잘한 사람은 평균 연봉의 10배, 20배 가져가도 관계없다. 라고까지 가다 보니까 부작용이 나타나더라고요. 부작용은 빨리 얘기합니다. 제가 심리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인간은 계속 경쟁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 받다가 나중에 번아웃 돼요. 설명 안 합니다. 자, 그 다음번에 팀워크가 깨집니다. 지금까지 우리 팀원이었는데 여기가. 근데 정보 공유를 안 해요. 왜냐? 우리 팀원도 5단계 평가해서 잘하는 사람 더 가져가는데 내가 옆에 있는 친구한테 좋은 정보 주면 내가 혹시 평가에서 밀릴지 몰라. 팀워크도 깨져. 자, 그 다음 사회적으로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이렇게 무한 경쟁을 해봤는데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는 데 있는 거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게 태어나진 않잖아요, 이게. 부잣집, 가난한 집, 그 다음번에 지능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다 달라요. 금수저수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이 신자유주의 경쟁, 무한 경쟁은 뭐냐? 현 상태에서 맞짱 뜨라는 겁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말이 안 되죠.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부잣집하고 가난한 집인데 교육받을 기회도 다르고. 그러니까 유학 가고 싶지만 공부 잘해도 돈이 있어야 유학을 가지. 근데 그냥 맞짱 뜨라고 얘기를 하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30여 년간을 현 상태로 맞짱을 떠보니까 어디로 돈이 몰려가느냐. 선진국과 후진국 중에는 선진국으로, 기업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으로, 개인은 뭐냐, 집안 환경 좋은 쪽으로 대부분 가더라 이거죠. 갈 때까지 가서 마지막에 나온 데모대가 끌고 다니는 피켓을 봤더니 1대 99, 1%가 99%가 다 가져가잖아 하고 난리 나서 이 99가 데모하고 이게 경제 정의냐, 공정한 사회냐, 정의란 무엇인가 난리가 난 거죠 이게. 그런데 1대 99가 되니까 정치인들이 볼 때는 기가 막힌 걸 발견한 거죠. 표가 어디에 많은 거야? 표만 많으면 정권을 잡을 수 있잖아. 근데 열받은 사람이 많죠. 분노사회. 그러니까 나를 찍어주면 화끈하게 나눠주겠다. 여러분 잘못이 아니다. 여러분들 노력 엄청나게 해도 기울어든 윤종장에서 뛴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돌려주겠다. 이렇게 해서 파퓰리즘 정권이 전 세계에서 그냥 우후죽순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그 뒤에. 중남미에서는 다 망하고 난리 났잖아요. 우리나라도 간당간당했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안 되겠다. 이 자본주의 문제점이 초기엔 좋았는데 나중에 문제가 나타났으니 이걸 보완하자. 보완한 게 뭐죠 이게? 동반성장, 상생, 그 다음번에 협업, 콜라보레이션 이런 거, 그 다음번에 지속가능 경영, 요새 얘기하는 것이 뭐 ESG 이런 거 사회적 가치 이게 왜 나타난 거예요 이게? 함께 살아야지 강자만 사고 나머지 죽 가면 판 전체가 뒤집어지는구나. 이게 바로 지금 뭐냐면 자본주의 4.0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상생, 공생, 그 다음번에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그리고 방법론으로 아주 중요한 거는 협업을 통해서. 그래서 대기업, 중소기업도 협업할 수 있고 이업종끼리 협업할 수도 있고 콜라보레이션. 제가 협업준의협회 지금 회장인데 협업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매력이 있습니다. 혁신 성과도 가져오고 동시에 뭐냐 상생사회도 만들어가고 세상 뭐 사고도 줄여갈 수 있고 이런 거죠. 자본주의 중에 뭐 별 자본주의가 다 있는데 요새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ESG 이런 것들이 이제 끝에 나타났고 초양극화는 전 세계적으로 이걸 해결 안 하면 폭발합니다. 사회 구조가 깨진다고요. 다양한 억만장자세를 부과하자, 로봇세를 내자, 디지털세를 하자. 부자들이 거꾸로 뭐냐면 야 우리 죽을 때 이거 자식 다 줘봐야 뭐냐. 그러니까 전 재산의 반 이상은 기부하고 가자. 아예 약정서 쓰자. 뭐 별게 다 나와요. 근데 이렇게 안 하면 해결책이 없으면 뒤집어진다니까 이게. 자본주의도 깨지고 민주주의도 깨진다. 그래서 이걸 실제로 우리의 인류에 주어진 그리고 심지어 로봇세는 뭐냐. 사람이 일하고 재화를 창출하던 걸 로봇이 해서 창출하니까 로봇한테 세금 매겨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것도 국제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뭐냐면 하버드의 마이클 포터라고 현대 경영학의 그런데 이 사람이 1980년대에 쓴 것이 경쟁 전략이라는 책입니다. 여기 경영학 공부하신 분들 이 책 안 봤으면 말이 안 되죠. 저도 이 경쟁 전략론을 서울대 경영대학에서 정규 과정 강의를 제가 80년대 하고 그랬었는데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유태계인데 천재입니다. 이 사람 얘기가 전 세계가 신자유주의 무한경쟁으로 빠지는데 이 책을 갖고 나온 거죠. 경쟁에서 이기는 본원적인 전략. 저원가, 차별화, 집중화 전략. 근데 이거를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원래 학부에서 전공이 항공기체역학입니다. 원래 경영학이 아니에요. 항공기체역학 한 사람이 괜히 경영학으로 뛰어들더니 융복합해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지금까지 경영전략이 관념적이었다면 공대 출신이니까 이걸 전부 분석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나온 게 뭐죠? 밸류 시스템, 밸류 체인 이런 거죠. 이게. 모든 경영 액티비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쪼개가지고 이 쪼갠 거 하나하나를 전부 경쟁사와 비교해서 이게 코스트를 줄일 수 있느냐, 차별화시킬 수 있느냐 이걸 전체를 만들고 전체 연결이 바로 뭐냐면 밸류 체인이다. 저도 처음에 이거 원서 가지고 공부할 때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야 했는데 머리가 뽀개지는 줄 알았어요. 이게. 공대와 경영학이 연결되니까.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뛰어돈 벌고 미국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초대 위원장까지 하고 잘 나가더니 나중에 자본주의 3.0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갈아타더라고요. CSV, Creating Shared Value, 공유가치 창출. 경쟁력 갖고 돈만 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면 나중에 지탄받고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본업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유익한 가치를 창출하고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랑받을 때만 지속 가능하다. 요새 ESG 비슷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ESG가 나온 거죠. 근데 협업이, 이 양반도 협업에 대한 주창을 했는데, 협업이 바로 뭐냐면 경쟁력도 얻을 수 있고, 협업을 통해서 또 한 가지는 사회적 가치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협업 연구를 하는 거고, 우리나라 CEO 중에 아주 역사에 기록될 만한 CEO가 삼성전자 권오영 고문, 총괄 부회장을 하면서 세계적 테크 기업들하고 싸워서 삼성전자를 승리로 이끈 위대한 인물입니다. 저는 뭐 큰 훈장을 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이제 현업에서 나와서 고문인데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무슨 공부하는 모임에서 지금 만나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무한 경쟁 시대에 삼성전자를 이끌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3차 산업혁명은 경쟁이 키워드였지만 4차 산업혁명은 협업과 상생이 중요하다. 세상이 변했다. 뭐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협업 생태계를 키워가지 않으면 삼성전자라고 독자적으로 어떻게 다 하겠어요, 이게. 어떻게 아마존하고 싸우고, 뭐, 불가능하지. 구글하고 어떻게 싸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위대한 사상가. 뭐 이게 기업인이 아니에요. 위대한 사상가지. 이 사람 뭐냐. 테크놀로지와 리버럴 아츠가 함께 만나는 신문명 시대, 뉴노멀이 왔다. 2011년에 죽었어요. 2010년이니까 눈이 퀭하잖아요, 이제. 죽기 직전에. 근데 이 위대한 이 사진입니다. 위에는 뭐냐? 과학기술 이공계. 밑에는 이게 바로 문과입니다. 역사, 철학, 문화, 예술, 심리학 이런 것들. 그런데 지금까지 산업혁명 때는 분업이니까 쪼개졌어요. 문과, 이과로. 그리고 다시 다 쪼개졌는데 지금부터는 융복합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융복합이 바로 뭐냐면 정보화 사회를 거치면서 나타난 신문명이다. 여기 재미난 분들 소개할게요. 자, 위에 왼쪽에 있는 분은 최재천 교수님, 이화여대 생물학자. 서울대 생물학과를 나오고 하버드에 가서 곤충 연구를 하고 돌아오셨는데 곤충 관한 논문만 쓸 줄 알았더니 갑자기 통섭론자가 됐어요. 뭐냐? 생태계가 건강한 거는 그 안에 서식하는 동식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떠한 외부 충격에도 건강하게 유지가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것처럼 학문도 자기 전공만 파가지고는 이게 건강성을 잃는다. 다른 학문, 공대는 인문계를, 인문학자는 과학적을 이런 것을 통섭적으로 받아들일 때만 진정한 지식인이고 리더가 된다. 통섭론자로 바뀌었어요. 그 뒤에 보면은 돌에 뭐 휘호가 써 있는데 휘호석인데 제가 중앙공무원 교육원장 할 때 최재천 교수를 자주 모셨어요. 모셔서 우리 국실장 과정에서 통섭 강의를 들으면 재밌었어요. 자, 제가 좋아하는 한양대학교에 지금 저 유영만 교수, 저 왼쪽 아래에 유영만 교수가 브로꼴레르라는 말을 썼습니다. 프랑스어래요. 저는 불어를 모르겠는데 브로꼴레르는 뭐냐면 여기저기 흩어진 건축 자재를 모아다가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거. 우리가 뭐 집도 고치든가 새로 짓는 데 가면 이것저것 떨어진 거 있잖아요. 철근, 뭐 목재 이런 거. 이거를 모아다가 새로운 안목으로 잘 만들었더니 기가 막힌 예술성이 뛰어난 의자가 하나 나왔다. 이런 거 하는 사람을 브로꼴레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처럼 모든 전공에는 중요한 핵심적인 지식과 정보가 있으니 이거 잘 긁어 모아다가 새로운 거 만드는 사람. 이게 신지식인이야. 그 다음에 고대 심리학과 제 10년 후배 오른쪽 밑에는 김정훈 교수. 책 쓴 게 뭐냐? 에디톨로지. 편집술이라는 얘기입니다. 편집술. 이 세상에 정보와 지식과 기술과 모든 게 다 나와 있어. 컨텐츠. 다 나와 있으니까 방송국 PD처럼 싹싹 따다가 잘 이게 구성만 하고 편집만 하면 위대한 작품이 나오는 거야. 라고 쓴 책이 에디톨로지인데 책 잘 썼어요. 내용도 좋고. 뜻은 똑같지 않나요, 이게? 자, 스티브 잡스는 융복합하라. 자, 그리고 보니까 통섭, 에디톨로지, 브로꼴레로. 저는 뭐냐? 콜라보. 서로 다른 걸 연결하면 새로운 창조가 가능하고 시너지가 커진다. 같은 얘기들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새로운 인재. 저 기업에서. 그리고 이어령 교수님. 디지로그라는 단어 자체가 끝내주지 않나요? 디지털과 아날로그 융합을 해야 된다. 이게 융합된 사람들이 바로 MZ세대입니다. 그 이전 세대는 뭐밖에 모르는 거죠? 그 이전 세대는 거꾸로 아날로그밖에 몰라요. 근데 재미난 일이 벌어졌는 듯이 요즘 언론 보도된 거 봤더니
요새 알파 세대 밑에 있는 애들은 이게 저 자판을 못 두드린다네 보니까. 말로 다 하고 이 타치로 다 하다가 끝내가지고 자판 두드리는 속도가 MZ세대에 비해서 월등하게 떨어진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기술이 뭐죠? 두드리는 것보다는 전부 이제 말로 하는 걸로 바뀌게 되면 또 바뀔지도 모르죠. 어쨌든 여러분이 보신 융복합 시대. 자, 재미난 사진이 하나 있는데 공중급유기입니다, 이게. 자, 공군은 전투기가 제일 중요하죠. 그냥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미사일로 가서 바로 때리니까. 근데 전투기 약점이 뭐냐? 1시간 정도 있으면 내려와야 돼요. 왜냐? 항공유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근데 1시간 내려오는데 전투기는 이착륙할 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조종도 착륙 위험하고. 그러니까 이착륙이 제일 위험한데 누군가 아이디어를 낸 거죠. 이 주유소 같은 걸 하늘에 띄워놓고 그냥 거기서 바로 받으면 안 될까?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공중급유기인데 일정 대수를 충족할 때까지는 전투기를 늘려가야 되지만 어느 정도 확보되고 나면 전투기 더 늘리는 것보다는 공중급유기가 들어오는 것이 훨씬 공군력에 유리한 거죠. 이거 저는 타봤는데 공중급유기를 쉽게 얘기하면 이 우리 지상에 있는 주유소 수백 개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떠 있다가 필요하면 파이프가 쫙 나와서 바로 주유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사진은 접니다, 그게. 자, 아래 왼쪽에 있는 건 제가 이륙하기, 전투기 뒤에 타고서 이륙하기 직전에 뭐 이렇게 모양은 그렇다지만 속으로는 이게 큰일 났구나, 이제 긴장을 해가지고. 가운데는 제행을 1시간 동안 하고 무사히 내려서 아이고 살았다 이거고, 오른쪽은 전투기를 그냥 태워주겠어요, 이게. 비행 적성 테스트를 항공우주의료원에 가서 중력 가속기부터 다 돌리고 별짓 다 해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 이거 기절 직전까지 돌린 거 사진인데 제가 이걸 다 해보고서 느낀 게 야, 전투기 조종사들은 영웅이구나. 그리고 전투기 조종사가 제가 공군 장교할 때는 아나무인이었어요. 뭐 워낙 위험한 그 고난도의 저 역량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다 권총도 차고 다니고 빨간 마우라. 그런데 이 아나무인하고 지금 전투기 조종사는 여름에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관제탑 근무하는 사람한테 가서 아이스크림 더운데 수고한다고 정비대대에 사과, 과일 사다가 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옛날에는 조인트 까고 그랬어요. 지금 왜 그렇게 하죠, 이게? 내가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려면 누가 도와주고 연결돼서 이게 수행이 되는 거지? 비행기 사고 나는 거는 간단해요. 기체 불량, 정비 불량. 기체 불량은 요새 뭐 없죠. 뭐 다 테스트 나오는. 정비 불량 아니면 조종사 과실이거든, 이게. 근데 조종사들 대충 해서 죽으면 자기만 손해지. 그러니까 거꾸로 가서 뭐냐면 위아래 따지지 않고 갑질 안 하고 거꾸로 가서 잘 부탁합니다.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의사가 간호사 함부로 대했잖아요, 이게. 근데 함부로 간호사 대해봐야 득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거꾸로 뭐냐면 간호사한테 의사가 더 잘해요, 요새는. 그게 바로 컬러입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특히 뭐냐? 갑질 당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원천 창조에서 모방 창조로, 모방 창조, 융복합 창조로 바뀌었는데 창조는 서로 다른 것을 연결하는 능력이다. 이게 스티브 잡스의 명언인데, 신문명을 관통하는 명언인데 빨간 글씨가 핵심입니다. 같은 것끼리 연결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서로 다른 걸 연결하는 것이 바로 협업이고 융복합 창조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소주에 소주를 보면 소주 맛밖에 안 나요. 양만 드러났어요. 소주에 맥주를 타야, 서로 다른 술을 타야 폭탄주가 나오는 겁니다. 소주 맛도 나고 맥주 맛도 나고, 기분 좋게 상쾌하게 마시려면 맥주를 더 부으면 되고, 비 오는 날 마시려면 소주를 더 부으면 되고, 그 여러분들 아주 간단히 융복합 창조는 폭탄주 같은 거 쉽게 얘기하면 같은 거 섞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인간은 뭐죠? 진화 심리학에 나오는데 끼리끼리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거를 못 받아들인다고. 다른 걸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요새 기업마다 사회마다 난리 난 것이 바로 뭐냐? 소통, 공감, 호감, 신뢰라는 거를 모르면 리더십이 안 되고 업무도 안 되고 한다는 얘기가 왜 나왔는가? 다름을 받아들이려니까. 그래서 지금 소통의 기술, 공감력의 기술, 다 심리학 영역인데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제 마무리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소통을 제일 잘하는 방법은 맞는 말을 기분 좋게 하는 겁니다. 비중은 기분 좋게가 60%. 자, 제일 소통 바보는 뭐냐?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겁니다. 남자들은 알 겁니다. 와이프 바가지가 다 맞는 말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잘 말을 안 듣는 이유가 뭐냐? 기분 나쁘게 얘기하기 때문에 안 들어요. 선생님 잔소리도 마찬가지.
저도 돌이켜보니까 제 부하 직원이나 제 후배들한테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면서 평생 살아온 것 같아요. 제가 정보력이 부족하겠어요. 뭐 등등 방송도 오래 했고 그러니까 항상 너 이것도 몰랐어? 이거 틀림없는 거야. 등등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은 얘기할 때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게 먼저다. 기분 좋게. 기분 좋게 하려니까 뭐라 그래.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감성지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Emotional Intelligence. 자, 공감 능력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등등인데 여기까지만 이제 마무리하고 시간 때문에 이제 끝내겠습니다. 끝내는데 요 얘기는 마무리해야죠. 분업에서 협업으로. 분업은 나눌 분자, 업무를 나눠서 하는 게 분업인데 산업혁명 이후에 나타난 과학적 관리가 이거예요. 그래서 삼각형 조직을 만들고 법적 책임자, 최종 의사결정권자, 중간관리자, 그리고 업무 특성별로 과나 부나 팀을 만들어서 그거 하라. 옆에 건 뭐 하는지 신경 쓰지 마라. 시키는 거 그대로 해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어쩌면 탑 매니지먼트보다 중간관리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냐. 슈퍼바이저, 컨트롤러, 커뮤니케이터 역할을 다 했잖아요. 이게. 그래서 옛날 경영학 배울 때는 중간관리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간관리자가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냐? 컴퓨터나 스마트폰만 키면 정보 공유를 다 하는데 뭐 하위상다 상위하들이 필요가 없단 말이죠. 이게. 그 다음번에 다 보이는데 감독 감시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중간관리자 축소론, 중간관리자 무용론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더니 뭐가 나타났냐면 그럼 협업으로 바꾸자 아예. 협업은 조직 구성원이 직급과 관계없이 업무 특성과 관계없이 처음부터 조직의 목표를 공유하고 처음부터 다른 부서와 협력해가면서 일하는 방법이 협업입니다. 그리고 요새는 뭐냐면 제조하는 부서에서 오늘 얼마 팔렸는지를 보면서 제조를 하고 재고 얼마 있는지 알면서 팔기도 하고 이 가능하잖아요. 이거 뭐 켜놓으면. 그래서 분업에서 협업인데 왼쪽 분업을 구경영, 오른쪽을 신경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옛날에 경영학, 행정학, 하여튼 모든 교육을 뭐로 받았느냐면 분업 방식으로 배웠어요. 경영하는 방법,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전부 다. 그런데 지금 MZ세대는 뭐냐? 분업 방식을 구경도 못 해봤어요. 분업이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게 과학적 관리고 관리혁명으로 엄청 좋았던 건데 완전히 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기성세대가 40대 중반 이후에 50 넘은 사람들은 전부 왼쪽 걸로 배웠으니까 기성세대가 구경영과 굿바이하고 협업으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이 분업에 관한 거 아무리 성공사를 얘기해도 신세대는 알아들을 수도 없고 알아들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협동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같은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돕는 겁니다. 농업협동조합, 농부들이 모여서 조합을 만들고 공동구매, 공동생산, 공동출하 돈 더 벌잖아요 이게. 그런데 협업은 뭐냐?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전문성 가진 사람들이 돕는 거. 서울대병원, 내과, 애과, 신경정신과, 방사선과, 엔지니어, 뭐 AI 닥터까지 모여가지고 들여다본 다음에 병이 왜 생겼을까? 어떻게 치료할까? 이게 협진이라고 그래요. 내과 의사 5명 모여봐야 내과밖에 안 보이잖아요, 이게. 서로 다른 전공.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이렇게 콜라보. 이게 협업이죠.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냐? 분업에서 협업으로, 협동에서 협업으로인데 이미 뭐냐면 젊은 사람들은 다 오른쪽으로 넘어간 거고 기성세대가 바로 구경영과 굿바이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갖춰야 된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지금 뭐 재미난 것들은 뭐 기가 막히게 많아요. 아트 콜라보 같은 건 무한 시대고. 자, 결론. 전반부, 후반부 다 얘기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저는 매일 자기 직전에 딱 네이버 검색을 뭘 하느냐. 협업 찍어봐야죠. 직업이 그건데. 콜라보레이션. 또 이게 표준말로는 또 뭐 컬라보레이션이라고 해야 된다고 해서 컬래버. 이 찍어봐요. 매일매일 쏟아집니다. 콜라보 제품들, 제품 콜라보가 있고 업무 콜라보가 있어요. 어디가 업무상 콜라보가 됐다.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협업 마인드가 높아질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의 주제는 초역전의 시대 리버스 멘토링, 그 다음에 신인재와 뉴 리더십인데 그 중에서 제가 뒷부분은 특히 이제 협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 드렸고 기성세대와 신세대의 콜라보레이션이 조직을 발전시킨다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